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전선 현황입니다. 세베르스크, 바크롭스크, 굴리아이폴레에서 양측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베르스크는 여전히 러시아군이 세베르스크를 압착하고 있고, 바크롭스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반격이 있었으나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쪽으로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을 하고 있으며, 바크롭스크 시내에도 러시아군의 진격이 시가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굴리아이폴레에서도 상당히 러시아군은 진격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이 지역의 전선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징인 것은 하리코프 북부 전선에 볼찬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상당히 그 진격을 가속화하면서 이 볼찬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의 남하가 이루어져서 현재 볼찬스크 시내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며칠 전 푸틴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지도는 10월 2일자 프랑스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전황 지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군이 돈바스 전선의 영토를 전체적으로 확보하면서 진격하고 있다라고 전선 평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러시아 영토 내에 에너지 시설을 드론으로 계속 공습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현재 러시아 본토로 들어와서 에너지 시설의 저장 탱크 등을 파괴하여 러시아의 현재 에너지 수급 상태의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발표한 전선 지도는 1번부터 8번까지 번호를 매기면서 전황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번부터 4번까지 다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고 있으나 5번하고 6번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7번인 아레오바에서도 약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8번의 굴리아이폴레 부근에서는 진격을 하고 있다라고 프랑스 국방부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굴리아이폴레 전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있는 것이 최근에 러시아군이 이쪽 지역을 장악한 지역입니다. 올고브스코에를 지난번에 러시아군이 장악한 이래 볼다프카를 향해서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돌출부위가 나와 있습니다. 서쪽으로. 그다음 노보이바노프카에서도 강력하게 러시아군이 밀고 있으나 이쪽에서 만일 이 방어를 하지 못하면 러시아군이 완전히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우크라이나군은 방어 병력을 증강해서 사력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위쪽에 베르보바도 러시아군이 상당히 그 파격적으로 진격을 해서 현재 이쪽 지역의 빨간색이 상당히 넓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보바에서는 현재 그 프리볼레를 통해서 노보그리고로프카를 향해서 러시아군은 현재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파란 점선이 있습니다. 이 파란 점선은 현재 기존의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라인입니다. 이 방어 라인을 앞에 두고 계속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면서 공격 중이었는데, 이 북쪽의 위에 보면은 러시아군이 이 위쪽 방어 라인 맨 위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니로프카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라인이 뒤에서 붕괴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로프카에서 러시아군이 남하를 해서 이 굴리아이폴레 간선도로를 해서 굴리아이폴레로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파란 선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았던 1차 방어선인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진지가 완전히 포위됩니다. 현재 이러한 직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전선이 상당히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할 수 있을지. 현재 지원병이 없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러시아군은 진격 속도를 빨리 하면서 이쪽 파란 선의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진지를 물리치면서 굴리아이폴레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 또 북쪽에서는 다니로프카를 통해서 간선도로를 통해서 굴리아이폴레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 최근에 러시아군의 공습의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파란 선이 있습니다. 이 파란 선에 러시아군들이 집중적으로 공습을 했습니다. 이 파란 선은 우크라이나군의 철도 교통 라인입니다. 이 철도 인프라를 타격하면서 왜 이렇게 파란 선이 일렬로 공격을 하였느냐라고 분석해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소위 그 북쪽에 있는 체르노고비에 있는 일부 우크라이나 병력을
병력이 부족함으로 해가지고 수미 지역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쪽 그 철도가 계속해서 군수 물자와 함께 병력이 이동되는 그 과정을 러시아군이 분석을 하고 이쪽 지역을 계속 맹탐으로 이렇게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러시아군의 공습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현재 전황 분석 지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바크롭스크 전선입니다. 바크롭스크 전선은 현재 시내를 점진적으로 장악을 해서 반 이상의 시내를 러시아군이 점령한 가운데 계속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시에 외곽에 현재 러시아군은 그리시나를 향해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르노그라드의 북쪽으로 해서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로진스코에도 러시아군이 포위된 상태로 전체적으로 바크롭스크를 포위하면서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이쪽 쪽에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도브레폴레 전선입니다. 요 바크롭스크 북쪽에 굉장히 그동안 치열한 혼전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에너지가 소진되므로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확대하면서 러시아군은 현재 그 북쪽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잘라토이 갈로제스로 현재 러시아군은 진출해서 이 잘라토이 갈로제스에서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러시아군은 북부에 확산하면서 진격해 나가고 있고 도브레폴레 지역에서도 진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를 보시면 51여단에서는 이 러시아군의 샤오베를 시가지를 장악하면서 동쪽으로 진격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부카에서 서로 치열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면서도 판코프카를 장악한 러시아군은 이쪽에 방어기지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블라디미르부카 또 샤오베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오른쪽에 있는 8여단에서도 러시아군의 이쪽 지역을 압착하는 형태로 현재 도브로폴레 전선이 확대되면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전체적인 이 도브레폴레와 슬라반스크 전선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전체적인 이 동바스 전선의 전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도브레폴레가 지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파란색의 청색의 우크라이나군이 청색 화살표를 보면은 치열하게 반격을 하면서 이쪽에서 러시아군이 좀 더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현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러시아군은 잘라토이 갈로제스로 현재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잘라토이 갈로제스로 북상을 해서 더 위쪽에 있는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랴반스크로 러시아군은 진격할 수 있는 진격로를 확보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세베르스크를 현재 거의 포위된 상태에서 세베르스크의 함락이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이쪽에서도 러시아군은 이 슬라반스크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쪽에 있는 슬라반스크 북쪽에 있는 리만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은 진격 속도를 가속하고 있는데 지난번 발다이 클럽에서 푸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 슬라반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리만 지역에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진격할 수 있는 공격 거점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남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최종적인 돈바스 지역의 방어 라인입니다. 이 지역의 전투가 머지않아 진행될 것으로 모든 전황 분석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반스크 전선입니다. 이 쿠반스크 전선도 푸틴은 발표하기를 이미 쿠반스크 시내의 3분의 2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쿠반스크 전선의 전선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의 화살표가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10월 2일 젤렌스키가 덴마크를 방문했습니다. 이 덴마크에서는 유럽 전체 국가의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이제는 유럽 전체 국가에서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군사 원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 특히 드론 기술을 유럽의 전체 국가에 드론 기술을 전파할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국방력에 있어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그 우위에 있는 국가로 됐습니다. 이러므로 지금 젤렌스키의 그 덴마크 연설을 쭉 들어보시면은 우크라이나의 위상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고 장거리 무기 체계, 다시 말해서 토마호크 등에 대한 장거리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 줄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그 정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전략은 유럽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유럽
국가 간의 불화를 조장시키려고 한다. 현재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등이 계속해서 상공에 날아오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군의 소행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드론 파괴 전문가들을 덴마크에 파견하였다. 그래서 이들 드론 파괴 전문가들이 덴마크에 침공한 드론에 대한 정체를 밝히면서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제 전체적으로 유럽은 효과적인 그 러시아 드론 침공에 대한 방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제안으로 유럽은 이제는 전체적으로 유럽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드론 장벽을 구축해야 된다. 유럽 전체 국경에 드론 장벽을 구축하면서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토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펄 프로그램에 유럽 각국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결국 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돈을 내고 유럽 전체의 보호를 위한 드론 장벽을 구축하자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젤렌스키는 주장합니다. 러시아에는 보다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해서 19차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러시아에는 전쟁 자금으로 쓰이는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석유에 대한 무역을 차단해야 되며 또 러시아 석유를 생산하고 저장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러시아의 그 그림자 함대를 추적하고 추가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러시아와의 가스 동결을 위해서는 헝가리의 동참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에너지 자원은 유럽 시장의 전체 부족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헝가리도 미국 LNG 가스를 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서 러시아산 석유 원유를 구입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젤렌스키는 제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이러한 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유럽 안보는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젤렌스키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현재 몰도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런 선거에 승리한 현 마이야 산두 대통령의 축하를 보낸다. 그래서 몰도바와 그리고 서쪽에 있는 발칸 반도들은 EU에 가입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국가들의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심사 절차를 완료한 상태에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현재 젤렌스키는 유럽에 있어서 위상이 확보된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원조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연설에서도 드론 장벽, 유럽의 전체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드론 장벽을 구축해야 된다. 이러한 제안을 하고 이러한 드론 장벽 구축 프로젝트가 이제는 유럽의 나토 지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드론 장벽을 과연 그러면은 유럽의 전체적인 그 국경이 수천 킬로미터 되는데 드론 장벽을 설치할 수 있을까, 드론으로. 근데 드론은 저공으로 비행하는 소형 물체이다.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을 봉쇄하려면 이거는 예산이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조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드론 장벽을 세우자는 제안은 마치 1980년대 미국의 실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신 레이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발표와 맥을 같이 할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장벽에 대한 검증된 기술도 없지만 만약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예산은 당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러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러한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군산 복합제들을 먹여 사는 방법이 되므로 이러한 드론 장벽은 설치해야 된다라고 유럽 정치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드론 장벽과 아울러 옥토퍼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그 문어발 프로젝트인데 이 옥토퍼스 프로젝트는 드론 장벽에 필요한 드론을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론 생산 계획도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 생산 공장은 우선 영국 공장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조립하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런 드론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한 자금은
키예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런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수혜자들은, 이러한 원조를 받는 수혜자들은 영국에 있는 군산복합체, 그다음 정치인들, 그리고 나토 장군들이 이러한 그 재정적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젤렌스키가 유럽이 추진하는 드론 장벽 구상이라는 것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 등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만일 러시아가 영토 깊숙한 곳에서 극초음속 공격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드론 장벽을 구성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맞지 않다. 이 드론 장벽으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되지 못한다. 드론 장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안보리 부의장이면서 전직 대통령 메드베체프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그 유럽에서는 향후 5년 안에 러시아와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메드베체프 입장에서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유는 이것이 이러한 유럽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에 반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누구와도, 심지어는 낡은 유럽과도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선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러시아의 경제적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경제는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고 미국에 의존되어 있다. 그리고 유럽의 문화는 너무 쇠퇴적이고 정체성을 잃고 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민자들, 이주민들이 많은 그 사회가 현재 유럽 사회이고 경제이자, 또한 이렇게 러시아가 유럽과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러시아 임무는 현재 확보된 영토, 회복된 영토를 복원하고 이러한 영토에 대해서 파괴된 영토를 개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역량을 쏟아야 된다. 소위 그 회복된 영토를 복원하고 개발하는데 러시아는 막대한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는 항상 침략자가 아닌 해방자로서 유럽에 왔었다.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서 유럽 스스로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유럽 국가들은 그 자체가 취약하고 분열되어 있고 서로 현재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뿐 러시아와의 전쟁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퇴폐주의자들로서 어떤 중대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전략적 사고는커녕 성공적인 군사적 결정에 필요한 열정조차도 이들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럽인들은 대부분 무기력하다.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심지어 자신의 영토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유럽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